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염증제에 대한 설명을 두 개로 쪼개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염증제요. 이 시간에는 글루코코티코이드 그리고 엔세이드에 대한 것들의 차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엔세이드들이 작용하는 기전별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임상에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엔세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해열 진통에 사용되는 아세타미노펜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염증 질환의 대표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통풍,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약들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자가면역 질환으로 생기는 염증 반응 또는 엘러지 이런 것들에 이제 히스타민이 작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임상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 몸에 세포에 어떤 자극들이 오게 되면 세포의 인지질에 있는 포스포리피드가 갖고 있는 아라키노 애시드를 이용해서 럭스라고 하는 효소와 콕스라고 하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유코트리엔과 프로스타글란딘류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인플라메이션이 이제 작용하는 과정들이 이제 일반적인데, 이것들의 염증이 일어나는 기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길들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티코스테로이드가 가장 위쪽을 차단하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이클로 옥시게네이즈라고 하는 콕스를 차단하는 길,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증 제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과 엔세이드 계통의 약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살펴보게 되면 주로 부신 이제 피질에서 분비되어 있는 생리 물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코티솔이라고 하는 게 생리 분비 물질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아데날 스테로이드에 대한 것들이 살펴보시면 주로 대사라든가 면역 또는 염증의 중간 체로서 작용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네랄 코티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에 대한 것들을 유지시키는 일들을 주로 담당하는 스테로이드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이포살라머스라고 하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리고 아드레날 코텍스 관계에 의해서 HPA 이 축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코티솔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네거티브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이러한 분비를 촉진하는 것들을 내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들을 내리는 형태가 되죠. 때때로 외부에서 이 코티솔,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을 과량으로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네거티브 피드백 작용들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것들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HPA 서프레션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외부에서 하는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최소한의 스테로이드를 분비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아데노날 스테로이드 타겟은 세포질 안에 있는 핵내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세포질 셀 멤브레인으로 쉽게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면 이 액티베이션 된 리셉터가 작용하는 타겟진들의 트랜스크립션을 올리는 또는 줄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반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이제 반응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포도당제 합성에 대한 것들을 자극을 하게 되죠. 동시에
그 근육하고 그 지방 조직이 포도당을 쓰는 것들을 줄여서 그 혈중의 이제 포도당 농도를 증가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티코이드에 대한 복용들을 그 꾸준하게 하게 되면 혈중 포도당이 증가되는 양태의 일들이 벌어져서 마치 그 당뇨에 준하는 상황에 몸들이 반응을 하는 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동시에 그 머슬의 단백질들은 카타볼라이즈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리피드에 대한 부분들은 어딘가는 합성, 어딘가는 리포라이시스가 벌어지면서 문펠로 같은 그 우리가 숄더나 페이스에 원하지 않는 팻들이 쌓이고, 그리고 그 있어야 될 곳들의 팻들이 분해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머슬에서 글루코스 이용들, 그리고 팻에서 글루코스 이용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 리포라이시스하고 프로테인 데그라데이션 높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는 글루코레오제네시스들이 일어나는 형태로 글루코티코이드가 워킹을 하게 됩니다. 대사에는 이제 이런 작용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면역계에서는 그 T 림포사이트들을 이제 줄이는 서프레션을 하게 돼서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을 줄이게 되죠. 그래서 면역 억제 작용을 하게 되고, 또는 때로는 림포마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항암의 특성들을 낼 수 있는 일들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T 세포를 서프레션 함을 통해서 장기 이식으로 인해서 면역 거부 반응들을 좀 딜레이 시킬 수 있는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글루코티코이드는 그 칼슘 흡수 하는 과정에 비타민 D의 이제 효과들을 나타내는 작동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온의 이제 카타볼릭을 일으킴으로 해서 골다공증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뼈의 대사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들은 그 위에 있는 가스트릭하고 펩신 이런 거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작용들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포리페이즈 A2를 이제 억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염증에 관계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합성을 억제를 하고, 그를 통해 그 유트로필이라든가 마크로파이지에 대한 이동들을 억제, 동시에 이제 사이토카인 이런 부분들을 억제를 해서 항염 작용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양리학적으로는 이러한 그 글루코티코이드가 이러한 특성들을 나타내서 염증을 억제하는 능력들을 이용하는 측면들이 큽니다. 그리고 글루코티코이드가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그런 건데요. 피터스가 이제 성장 발달을 할 때 그 폐에 그 서펙턴트 같은 것들이 폐에 윤활 작용들을 해서 협착 방지하고 호흡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들을 내는데, 그것들을 생산하는 것들을 증가시켜서 그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계통에서는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들이 나왔을 때 이것들이 잘 전달되도록 알파 수용체들을 이제 증가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업테이크를 하는 작용들을 억제해서 여기에서의 작용을 강화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글루코티코이드를 우리 내부에 있는 코티솔을 기준으로 작용하는 시간, 그리고 이 녀석들이 작동하는 항염 이펙트에 대한 것들을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전해질 저류작용을 기준을 일로 잡았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짧은 시간, 중간 정도, 그리고 긴 시간 작용하는 약물군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적절히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임상에서 판단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글루코코티코이드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특징들을 보게 되면 면역 억제, 항염, 그리고 알러지를 방지한다거나 그리고 진통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쓰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감염의 위험성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 이제 그 위축이 될 수 있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살이 찌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생각하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부신이 이제 망가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역할은 하이드로코티손이나 프로도코티손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태아의 폐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알러지나 오토이뮨 디지즈에 발생하는 그 인플라메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림포마 같은 경우도 이제 T세포를 서프레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T세포에 의해서 그 면역 거부 반응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건선 같이 자가 면역 질환에 사용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워낙 강력하게 워킹하는 녀석이어서 그 2주 이상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아드레날 서프레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톡시시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쿠싱 신드롬인 것처럼 그 얼굴이 달덩이처럼 되고 그리고 근육들은 웨이스팅 되고 피부는 얇아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녹내장 같은 부분들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주의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뭐 고혈압이라든가 골다공증, 감염, 뭐 또는 당뇨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는 것들을 주의 또는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초창기에 워낙 항염 작용의 이펙트가 커서 많이 선호해서 사용을 했었다가 그 오랫동안 쓰게 되면 여러 중요한 역할들을 막으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심해지게 됐죠. 따라서 이제 그것들을 대체할 그 목적으로 항염 작용하는 다른 약품들을 개발했는데 그 약도 스테로이드처럼 부작용이 심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포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만들고 나서 이름이 스테로이드가 아니지만 항염작용하는 약입니다 라고 하는 엔세이드라고 하는 장면들이 붙게 됩니다. 이 엔세이드들은 효능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낮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염증에 있어서도 코티코스테로이드보다는 낫고 그 통증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마약성 진통제보다는 조금 낮은 측면들이 있지만 안전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있게 되는 상태가 되죠. 이러한 엔세이드들이 작용하는 작용 기전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뭐 처음에 물질이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아스피린을 보시게 되면 그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의 그 아스피린이 갖고 있는 그 아세틸 살리시릭 애시드 이 아세틸기를 그 붙여서 결국에는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를 인액티브된 폼으로 만드는 역할들을 해서 워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비과학적으로 억제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 아스피린 외에 다른 엔세이드들은 다 가역적인 억제 작용들을 하는 엔세이드들입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 그 아스피린은 사이클옥시게네이즈를 망가뜨리면 완전히 그 망가져서 그 워킹을 하려면 새로
사이클 옥시게네이즈를 만들어내지만 다른 엔세이드들은 엔세이드 복용을 중단하면 그 억제되어 있던 사이클 옥시게네이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옥시게네이즈를 억제함으로 해서 그 사이클 옥시게네이즈가 만드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못 만들게 해서 염증 반응으로부터 하는 증상들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 류코트리엔을 만드는 리폭시게네이즈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염증들은 조금 남아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역적으로 억제하는 아스피린과 가역적으로 억제하는 그 외에 엔세이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이클 옥시게네이즈들은 그 효소가 그 원래부터 있는 콕스1과 그리고 어떤 자극에 의해서만 인덕스되는 콕스2 이 두 가지 종류의 효소들이 있습니다. 콕스1 효소들은 그 늘상 있는 녀석들이어서 우리 생리적으로 꼭 필요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 때 주로 워킹을 하게 되고 주되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장관을 보호하는 물질을 만드는 프로스타글란딘 E1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작동을 하는데 주요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엔세이드가 이러한 콕스를 억제하게 되면 이러한 작동하는 것들 못 만들기 때문에 위장관 출혈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콕스2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염증 이라고 하는 스티뮬라이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그 인덕션 돼서 만들어지는 녀석인데 그래서 이 녀석들을 타겟으로 셀렉티브 콕스2 이니비터들을 만들면 콕스1을 억제해서 생기는 부작용들 없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택적으로 콕스2만 억제를 해봤더니 오히려 혈소판의 그 응집의 밸런스를 유지하게 되는 프로스타글란딘 I2하고 트럼복산 A2 이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가 깨져서 오히려 그 혈전 또는 그 스트로크 같은 것들이 유발되는 문제들이 터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사용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멤브레인에 어떤 데미지 요소들이 오게 되면 늘상 있는 콕스1과 데미지 때문에 그 인덕션 되는 콕스2 요소가 있고 그 아스피린이나 전통적인 엔세이드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막았기 때문에 그 콕스1을 막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GI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응집 반응들을 억제해서 출혈에 대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콕스2만 억제를 이제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프로스타글란딘을 못 만들게 하기 때문에 열 발생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염증 반응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통증, 페인 같은 것들도 줄일 수 있는 특징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엔세이드를 처리를 하게 되면 진통, 해열, 소염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진통에 대한 측면들을 보게 되면 그 바이세럴 페인에서는 효과가 조금 없는 측면들이 있고요. 해열에 대한 부분들은 템퍼러처에 대한 세팅들에 대한 포인트를 바꾸는 프로스타글란딘 E2 생산들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해열의 효과들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소염에 대한 부분들은 그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를 시켜서 투과성들을 낮추기 때문에 이데마도 낮출 수 있고 이런 측면들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열 진통을 쓸 때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살리실레이트 같은 것들은 오히려 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아이, 뭐 20세 이하에 대한 뭐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요.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열이라든가 부종 같은 것들이 심하게 발생하는 라이에 증후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20세 이하 바이럴 인펙션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금기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항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이마티스 관절염에 이제 사용하는 것들 부분들을 임상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세 이하의 그 해열 진통에 대한 것들은 뭘 쓰느냐? 대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세트아미노펜이죠. 타이레놀의 주성분입니다. 주로 그 콕스에 대한 이니비션들을 해서 CNS 쪽에 있는, 그래서 해열 진통에 대한 효과들은 있지만 그 말초에 있는 콕스는 억제하지 못해서 염증에 대한 효과들은 나타내지 않는 그 물질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대사가 되면 그 글루타치온하고 결합을 해서 무독화하는 부분들로 이제 워킹을 주로 해야 되는데, 그 때때로 그 간에 있는 글루타치온의 양보다 더 많은 대량으로 이제 그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 무독화되지 못하고 간송사항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한 그 리버 네크로시스가 유발이 돼서 안 좋은 상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그 의도를 해가지고 그 굉장히 과량으로 복용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섭취 후 10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투여하면 효과적으로 해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응급실에 갈 때 어떤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고 또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엔세이드들을 복용을 하게 되면 그 위 점막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도 줄이기 때문에 위점막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때때로 사이클 옥시게네이즈를 억제하면 그 예민한 분들은 리폭시게네이즈를 활성화시켜서 그 궤양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엔세이드들을 그 복용을 하게 되면 혈소판 응집에 필요한 사이클 옥시게네이즈까지 억제를 하기 때문에 출혈 시간이 연장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엔세이드 복용을 한다면 수술 전 7일에는 중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자궁 운동에 대한 것들을 수축하는 프로스타글란딘 F2 알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수축을 감소시키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들은 리폭시게네이즈 럭스 경로가 이제 조금 더 예민하게 확장이 돼서 유코트리엔이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선식 반응들을 더 강화시키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15% 정도의 환자들이 엔세이드들에 의한 엘러지들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주의를 필요하고, 그 문진을 통해서 히스토리 테이킹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약들을 그 사용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독작용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살리실릭 애시드가 쌓여서 그 중독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좀 마일드한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두통이라든가 청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장애,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때때로 이게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되면 뭐 정신과적으로 선망이나 환각에 대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산에 대한 부분들의 대사 작용들을 그 다시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산 알칼리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과정에 그 때때로 호흡들이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으로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대체로 흡수는 소장에서 이제 그 다량으로 표면적이 높기 때문에 많이 이제 흡수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엔세이드들은 그 블러드 블레이 베리어나 플라센타 모든 것들을 잘 통과해서 신체 내 전체 조직에 분포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고, 대체로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고 소변을 조금 알칼리
시키면 살리실릭 애시드들이 배설이 촉진되는 측면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콕스1을 억제해서 생기는 위장관 출혈에 대한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콕스2 셀렉티브 이니비터들을 만들어서 썼었죠. 아직까지 처음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는 건 셀레콕시브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녀석들이 혈소판의 응고 작용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프로스타사이클린이나 트럼복산에 대한 것들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오히려 이후에 출시되어 있던 어떤 대표적으로 노페콕시브 같은 경우가 카디오베스쿨라의 트롬보틱 이벤트가 생기면서 위드드롤 되는 사안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콕스2 셀렉티브 이니비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의들을 요구를 하면서 진짜로 위궤양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항염에 대한 부분들을 얻고자 했을 때 주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큰 아웃라인으로 항염증제로 쓸 수 있는 초창기에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말씀드렸고, 그것에 이제 반작용적으로 조금 더 말초 콕스를 억제하는 엔세이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항염제 시간에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